네, 국제기구, 또 지역기구, 또 마지막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살펴볼 지역은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지역소 지역 이니셔티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 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정치 의제를 가진 서로 다른 정권 유형인 것이죠. 보수 왕정도 있고요. 또 권위주의 군사 정권도 있고요. 또 준민주주의 국가도 있습니다. 또 획기적인 정치적, 경제적, 구조 개혁 어떤 이런 내용들보다는 국내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또 한편으로 또 오일머니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경제 격차가 크고 영내 무역이 저조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보완성이 부족한 어떤 경제 구조, 또 양자 동맹과 경제안보 의존을 포함한 외부 세력, 주로 미국이죠. 그렇게 미국의 어떤 광범위한 참여가 중동 지역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중에 우리가 살펴볼 소지역 기구 중 하나는 바로 아랍국가연맹입니다. 이 아랍국가연맹은 이집트가 주도해 있는 지역 기구 중 하나이고요. 1945년 창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랍 국가들이 독립한 시기에 또 정치, 경제 협력을 진흥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연맹을 만들었고요. 이데올로기적 차원에 있어서도 이제 범아랍주의 노선을 표방하였습니다. 아랍 연맹 헌장에서는 국가 주권을 특히 강조하고 있고 또 이 아랍 지역이 사실은 과거의 식민지 역사를 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또한 대부분 국가들이 또 권위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권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이 또 간섭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 주권을 특히 강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아랍 민족주의 노선이라고 할 때 과연 이것이 또 어떤 국가의 주도인 것인지 아랍 국가 내에 국가 간 분열과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과정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랍 국가 연맹에서 누가 맹주인 것인가 그 부분에 따라서 논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랍 국가 연맹은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있어서 단일적인 응집력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가 이 아랍 국가 연맹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이집트의 대외 정책의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 기구가 기능해 왔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적 분포를 봤을 때 다음과 같고요. 네, 이집트는 여기서 맹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요. 네, 그 아랍 국가 연맹에 대한 자세한 내막 또 그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뉴스 알자지라 뉴스인데요. 중동의 CNN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뉴스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링크를 통해서 보시고 또 배경을 지식을 가지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랍과 연맹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국가 연맹은 이사회와 또 정상회담 그리고 상설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원국의 외무부 장관이 매년 두 차례 소집되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국가 정상회담은 사실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 상설위원회가 있고요. 이 원칙, 또 아랍 국가 연맹의 원칙은
동등한 발언권이 회원국마다 주어지고 단순 다수결 원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치 안보적 협력보다는 연맹 내의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을 더 잘 추진해 오고 왔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니셔티브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아랍 국가 연맹이 어떻게 경제 통합을, 경제 협력을 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 시장입니다. 그리고 아랍 개발 은행을 추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2005년의 경우 범아랍 자유무역지대를 창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영내 무역의 어떤 생산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영내 무역량 자체는 또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노선은 우리가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반 이스라엘 노선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매 운동과 또 1964년 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의 창설에 우리가 또 지원을 했었고요. 1979년 이집트 이스라엘 이 전쟁을 끝나고 나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맺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을 수 있냐면서 아랍 국가 연맹이 이집트를 제명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1990년대 이후에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또 좋을 것이라는 경제적 이유 또 실질적인 이유들 포함되어서 이런 내용들 통해서 1990년대 이후 이스라엘이 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랍의 봄 시기가 이 아랍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또 미국의 다른 어떤 외부의 또 개입 없이 그 아랍 지역 내부의 힘만으로 정치 변동이 일어났었다. 그것이 다 민주제로 변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사회적 변동을 일으켰었던 아랍의 봄 시기 때 또 아랍 국가 연맹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의 봄 기간 동안에 특징적으로 문제되었던 부분은 또 리비아의 카다피 행정부였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 독재 정권이 또 시민들을 포압적으로 탄압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또 아랍 국가 연맹은 이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해 왔었습니다. 아랍 국가 연맹은 이례적으로 회원국의 내정 간섭을 진행하게 되었었는데요. 시리아에 제재를 부과하고 여행 금지를 진행하며 시리아의 자산 동결 그리고 은행 거래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 경우에는 이제 하야를 촉구하면서 또 아랍 또 UN 공동 평화 유지군을 요청하는 장면들도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처럼 70년 역사 동안 한시적으로 협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문제 그리고 주권제에 대한 지도자들의 의견 그리고 제도적 구성의 취약성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봤을 때 아랍 국가 연맹은 어떤 제한적인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중동 지역의 소지역 이니셔티브는 걸프 협력 회의를 들 수 있습니다. 걸프 협력 회의는 또 산유국 그리고 군주국이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걸프 협력 회의를 주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또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런 회원국들이 있는데요. 쿠웨이트는 이 6개의 국가들이 걸프 국가들이 공동 시장을 추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만의 경우 나토를 모델로 한 군사동맹, 안보동맹과 같은 형태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허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느슨한 형태의 집단 안보 기구를 창설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1981년 걸프 협력 회의라는 것이 창설되게 되는데요. 이제 모든 헌장에 이제 회원국 간의 조정, 통합, 협력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았었고요. 초기 회원국의 경제 통합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점차 관세 체계 그리고 국경에서의 자본 또 노동 유입에 대한 무차별 그리고 공업 발전 프로그램의 조화 또 공동 투자 정책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형성해 왔고요. 특별히 공동으로 정유 산업의 정책을 조정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석유의 공동 이제 정유 산업에 대한 어,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나라는 많이 생산하고 어떤 나라는 적게 생산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걸프 협력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명주의 역할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아랍의 봄 이후에 카타르가 이제 알자지라 방송을 지원하고 있는 이 카타르가 경쟁국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최고 이사회 그리고 강요 이사회 그리고 어, 총사무국 이런 형태를 두고 있습니다. 최고 이사회는 매년 소집되는 6개 회원국의 정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을 하고요. 강요 이사회는 대부분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매 3개월마다 각국의 외무장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단일 거부권이 각각 주어지게 되고요. 총 사무국은 이제 사무를 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겠죠. 특징적인 것은 이 걸프 협력회의가 1984년 반도 방패군이라는 상비군을 우리가 마련하게 된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하게 되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4만 명의 병력을 주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걸프 협력 회의를 평가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몇 가지 또 비판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란 이라크 전쟁 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할 때 적절하게 걸프 협력 회의에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프 협력 회의 이 협력 회의 안에서 안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협력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강한 반미 감정 그리고 높은 군사 비용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영내 노력보다는 이제 방어 안보를 위해서 이제 미국과 양자 협정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밟아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회원국 간 무관세 무역이 진행되었었고요. 2008년 공동시장을 보유하게 됩니다. 2015년에는 이 영내 관세 동맹을 맺게 되고요. 2009년에는 고위위원회가 신설되어서 원산지 규정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조화를 또 맞추는 업무들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프 협력 회의의 금융이사회를 신설하게 되어서 영내 어떤 중앙은행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걸프 협력 회의의 국가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IS 이슬람 국가 테러 단체죠. 이 단체를 공습하기 위해서 미국과 연합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걸프 협력회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인데요. 이 부분도 링크를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각 지역에 대한 우리 사례 연구들에 대한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어떤 각 지역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소지역 기구 이니셔티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면 지역주의 역량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냉전 종식 이후 이제 글로벌 지역화가 또 한편으로 추가되어서 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냉전 이후 모든 것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제 지구화, 또 국가가 지구화되어가는 과정들, 세계화되어가는 과정들을 계속 보게 되었는데요. 이 세계화되어가는 과정 자체 중에도 하나가 또 글로벌 지역화라는 부분입니다. 지역 단위로 통합되어가는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지역 기구와 활동은 공통 또는 중첩적인 책임과 임무를 통해서 글로벌 기구와 활동들을 보완해 왔었습니다. 한편 이런 이제 지역주의의 등장은 영내 자유무역 이니셔티브 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무역 블록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두려움을 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역 블록이라는 측면에서요. 예를 들면 EU와 같은 경우에는 영내에서는 이제 무역 장벽이 해소되고 관세가 줄어들고 하지만 외부자가 이제 이 EU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EU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여전히 무역 장벽이 있고 또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EU 자체 내에서의 어떤 특정 산업, 또 농업 분야에 대한 어떤 보호를 위해서 또 보조금을 취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차별적인 논의로 또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또 개발도상국 지역, 또 특히 아시아 지역, 또 아프리카 지역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 기구들이 또 자신의 주권에 대한 보호에 더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이나 어떤 역사적 배경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유럽연합이라는 형태는 이제 주권 침해가 이제 논란이 될 정도로 그것이 이제 또 더 깊은 단계의 연합까지 가게 되는데 오히려 아시아나 또 다른 지역들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주권을 내어놓지 않는 개별 국가의 주권이 수호에 그 보호에 더 중점이 가 있는 그런 형태의 또 지역 통합, 지역 연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유럽 연합은 이렇고 유럽 아시아는 이래 이런 고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이분법적인 분류 자체가 사실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평가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주의를 넘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지역주의를 넘는다는 것은 이 지역 기구 간의 어떤 대화 협력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초지역 기구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 단위를 넘어서서 같이 어떤 이념이나 어떤 정체성들로 여겨지는 그런 기구들인 것이죠. 첫 번째 지역 기구 간 협력들은 우리가 볼 때 뭐 EU와 아세안의 대화 또 아시아 정상회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어, 다양한 지역 기구 간의 또 연합들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과 같은 경우에는 종종 필요에 따라서 아세안 플러스 3처럼 한중일을 포함시키는 것처럼 그런 내용도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또한 초지역 기구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1990년대 초 이후에 또 테러리즘, 또 마약 밀배, 또 환경 오염, 비전통적 안보 위협과 같은 이런 이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초지역 기구, 지역 기구를 넘어서서 또 다양한 협력을 또 증진하는
그런 지역기구의 형태들 또 이니셔티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역기구 및 초지역기구의 지형은 수많은 소지역기구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기구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수많은 것들이 이제 어떤 기구들은 포함되어 있고 어떤 기구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벤 다이어그램들이 축적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또 그 내용이 또 업데이트됨에 따라서는 그것이 또 가입되었다가 바뀌었다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지역, 소지역 이니셔티브는 어떤 다른 지역 이니셔티브보다 글로벌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U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제도화 또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고 그런 부분들이 또 역할에 맞게 또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또 지역 기구들 또는 그 지역 기구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정체되어 있는 지역 기구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기구들은 다른 기구들보다 또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을 맡는 부분에 있어서 더 중대한 역할을 한다라고 또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늘 세 번에 걸쳐 우리가 지역기구 강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유엔과 그리고 전문기구, 유엔과 전문기구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다양한 지역기구, 지역 이니셔티브, 특별히 소지역기구들 중요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유럽, 또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대해서 개관을 했었고요. 특별히 유럽 지역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더 깊은 역사, 지역 기구들의 형성과 통합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가 있어 왔다. 어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논의들 이런 부분 배경지식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지역 기구들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관에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기구 내에 소지역 기구들, 소지역 통합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각 지역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기구들, 소지역 기구들이 어, 무슨 내용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독특한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 기구들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207쪽에 보시면 다양한 지역 기구들, 소지역 기구 이니셔티브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는 지역에 관심 있는 소지역 이니셔티브나 아니면 그 지역 기구의 대표적인 지역 기구의 내용들을 기구들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아주 공부에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유럽연합에 대한 관심이 있다 하면 유럽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연혁이라든지 또 구조라든지 최신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공부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는 조금 더 특이한 그리고 하지만 더 중요한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는 메르코스르, 남미시장 공동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보겠다. 아니면 나는 산유국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또 걸프 협력기구 이런 부분들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관심에 따라서 또 특정한 지역기구에 대한 또 공부가 또 늘어나고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또 지역기구, 각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수업에서는 커리큘럼상 비국가 행위자, 또 NGO, 또 네트워크 사회운동을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는 또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15주차 현장 보강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비국가 행위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한 학기 수업 말미에 다룬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인즉슨 비국가 행위자, NGO, 뭐 네트워크 사회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그 중요도가 더 높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제 보강 일정상 그렇게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수업 그러니까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보게 될 때는 평화와 안보의 모색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와 안보라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 주제별로 우리가 국제관계를 설명하고 국제 정치를 바라보게 될 때 이런 주제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진행하게 될 때 어떠한 국제 기구들이 참여를 하고 어떠한 안보 거버넌스들이 작동하게 되는지 최신의 사례들 또 그 전에 사례들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강의나 내용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나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 여기 질문 문의 게시판이나 쪽지 또는 이메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답할 수 있는 또 최대한 또 알고 있는 부분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또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수업은 다시 한번 더 광고 드립니다. 다음 수업은 한글날 대체 휴일인데요. 공휴일인데 우리 그날에는 수업이 따로 없고 우리 15주차 현장 보강 시간에 또 보강됨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